해겔 정신현상학 지금 서문 이번에 6번 하는데 여섯 번에서 정신현상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서문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서문에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가 정신현상학 서문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게. 제가 번역을 한 건데 번역을 엉망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 이 생각이 되는 분들은 스스로 하세요. 번역을.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뭐 출판하려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강의를 위해서 최대한 독일어하고 한국어하고의 1대1 대응을 1대1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목표로 그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걸 제가 정신현상 전체를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출판할 마음은 없고 괜히 형편도 안 좋은 한국 출판계 이상한 책 하나 출간해서 뺏기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강의할 때 쓰려고 군데 번역을 하다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6번에 걸쳐서 정신현상 서문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 그 정도만 읽습니다. 촘촘하게 따져가면서 읽는 건데 글쎄요 얼마나 잘 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책으로는 이제 5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게 읽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왜 읽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책인데 어쨌든 예습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냥 가방에 넣어놨다가 그냥 예습하거나 예습 불가능해요. 예습 불가능. 그러니까 예습하지 마시고 가방에 넣어두셨다가 딱 여기 책사에 강의 있는 날만 가지고 와서 꺼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자기 전공 분야들이 있으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은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 철학 전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습하고 복습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인생이 행복해야지 공부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거를 겪어야 될 사람 따로 있으니까. 호석 씨 집에서 또 이번에 지난번에 칸트처럼 영역분 찾아보고 그러지 마요. 내가 일부러 영역분 소개 안 해주는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막 이상한 정 뭐하면 일본어판 사. 일본어판 일본어 번역 이게 얼마냐 이게 4,800엔이야. 4,800엔이면 얼마야? 이게 2000년에 이게 98년에 나온 책인데 번역이 있어요. 하세가 히로시 이 사람 번역 많이 했어요. 요걸 사 요거. 일본어 번역도 좋고 읽기 좋고 사실 이제 연로하신 이제 2세대쯤 되는 우리나라의 철학 교수들은 일본어가 능란하니까 이 독일어로 된 책이나 영어로 된 책들을 다 일본어 번역본으로 읽어가지고 공부를 일본이 우리에게 기여한 바가 많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의외로 우리 세대들보다도 세계문학에 대해서 박식해요. 세계문학 전집 다 읽은 거야, 청소년 시절에.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세계문학 전집 안 읽잖아요. 국정교과서 배우느라고 이제. 근데 세계에서 되게 박식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젊은 베르테르 슬픔 뭐 이런 거 갖고 막 나이 드신 노인네가 그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제 선생님도 그런 세대에 속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라. 7시 반이구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냥 제가 누군지 저는 강요원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데카르트 성찰하고 칸트 판단적 비판 서문을 잠깐 읽었는데 이번에 가을에 책사의 가을 강의는 해겔 정신현상학 서문, 그것도 서문 전체가 아니라 서문의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읽는 게 이번에 목표입니다. 이번에 정신현상학 읽는 것에서. 근데 이 정신현상학 이거를 해겔 정신현상학을 읽기로 하는데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부터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을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읽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해겔 정신현상학,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학문 영역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삶의 영역하고 그렇게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못 돼요. 왜냐하면 사유의 근본적으로 사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내온 역사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만큼 굉장히 그 밑바닥에 놓여 있는 어떤 기저 사유랄까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기저에 놓여 있는 사유가. 그래서 이걸 읽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 좀 힘듭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사유 중에 하나인 뭐 율곡이의 뭐 생각을 읽으면 좀 좋겠느냐. 사실 육아의 어떤 사유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격하게 그 변화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1945년 이래로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도 또 서구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는 그렇다고 뭐 아주 엄청나게 고유한 것도 아닌 어중간하고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철학자들의 생각을 읽어서 책을 읽어서 뭔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의 지식 자원으로서 사상 자원으로서 배워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얻고자 이게 과거의 사상가들의 책을 읽는 것인데 헤겔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서 과연 그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저 헤겔 철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는 아니지. 제가 그 어떤 책보다도 또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많이 읽은 저의 노력을 많이 기울인 철학자인데 읽고 나서 그렇게 뭐라 할까요? 뭘 그렇게 얻었나 싶으면 많이 얻은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가슴을 파고드는 건 이제 대중가요들의 가사들 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헤겔에 관한 책을 읽고 또 헤겔의 책을 읽고 하면서도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이걸 왜 읽는가? 이 다른 사람한테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 헤겔 철학 좋은 거야. 응? 김현영 군 헤겔 철학 좋아. 응? 라고 권한 적 없지 내가. 네. 그러니까 좋은 거야 라고 권하기 전에 우선 저부터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설득이 안 되면 남에게 권할 수 없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거를 의문을 가져보는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읽게 된 이유는 탁 정확하게 말하면 제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저는 공부라는 게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학원에 가서 철학과를 다녔는데 철학과 다니면서 공부를 좀 많이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겠다.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가서 선생님한테 뭘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해라. 예, 그걸 하고 나면 또 뭘 할까요? 그럼 이걸 해라. 뭐 계속 그 상황에서 선생님 퇴직하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만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이걸 왜 하나? 왜 읽나? 라는 생각 별로 못 했는데, 선생님이 98년에 퇴직하신 이후로 지금 이제 20년 안 됐구나. 20년이 돼 가는데,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혼자 공부하면서도 이걸 왜 읽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작 생각해낸 게 이런 정도죠. 우선 헤겔이라는 사람이 가장 일반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써놓은 어떤 자기 사유의 전개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유모형이라고 그러죠. 사유모형. 하나의 사유모형을 익히는데, 두뇌 훈련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두뇌 훈련이에요. 사유 훈련. 두뇌 훈련하기 위해서. 두뇌 훈련하는 데는 뭐 고스톱도 있고, 그죠? 뭐 게임, 간단한, 이게 스마트폰 게임도 있고, 두뇌 개발을 위한 게임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거보다는 좀 힘들지만, 또 복잡하지만
폭넓지만 어쨌든 그 영역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유 모형으로서 읽는데 이 하나의 사유 모형으로서 이걸 읽으니까 이제 어떤 사유 모형 이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형성된 하나의 사유 모형이죠. 그냥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류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고급스러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 하나에 이것도 나름 이 사람이 독특한 자기 고유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걸 얻어낸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일본에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노벨상 이런 걸 이제 국력의 표상이니 뭐 이렇게 접근해 가기 쉬운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잘 찾아서 읽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도 일본의 그 좀 훌륭한 지식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또 젊은 자기 제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지 말고 인류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몸을 좀 보살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노벨상 받은 한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양자 물리학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일본의 국력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인류가 뭔가를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하나의 연구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결 철학을 왜 읽느냐, 해결이 쓴 책을 왜 읽느냐, 인류의 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 인류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하나의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거 외에는 달리 뾰족한 생각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계속 읽으시는 동안에, 저하고 같이 읽으시는 동안에 이런 게 하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걸 받아들여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철학자가 더 훌륭하고 어떤 철학자가 덜 훌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나름의 자기가 살아간 시대를 넘어서고자 또는 시대에 아주 충실하고자 그 시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있어요. 철학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이런 걸 궁금해 했구나, 이런 것까지 뭐 생각을 넓혀갔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좁디 좁은 사유와 환경 속에서 갇혀있던 자신이 정신적으로 약간 해방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좀 경험들이 우리를 공부를 계속 하게끔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결 철학을 왜 읽느냐,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하고, 해결 철학 책을 읽는 방법은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해결 책을 읽으면 됩니다. 해결 책을 읽으면 되면 새삼스럽게 배울 것도 없이 가져다가 임석진 교수가 번역한 정치현상학도 있고, 그거 능력 있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영역본을 찾아서 읽어도 되고, 이 영역본을 찾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되고, 이분이 지난번에 칸트 판단력편 영역본을 찾았던 이호석 씨입니다. 탁월한 검색 능력을 발휘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독일어를 익혀서 이렇게 독일어로 된 걸 읽으셔도 되고, 이게 이제 호프마이스터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가지고 마이너 출판사에서 이게 나온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 판본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해결 전집에서. 근데 제가 정신현상학을 배우던 시절에 이 판본을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정신현상학은 그냥 이걸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91년 그 무렵에 이걸 제가 배웠는데, 제 선생님한테. 이게 이제 이런 걸 이른바 1차 문헌이라고 그러죠. 1차 문헌.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1차 문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1차 문헌. 원전 텍스트죠. 1차 문헌.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게 독일어를 익히든 아니면 번역본을 읽든 간에 1차 문헌을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서 잘 모르겠네. 그럼 덮어뒀다가 이걸 갖다 뭐 한 달 만에 다 읽겠다 이런 생각을 번역본이라 해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뒀다가 올해는 한 20페이지 읽었네. 뭐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페이지씩 읽어가지고 20주 읽고 20주는 쉬고, 읽느라 힘들었으니까
한 주 읽고 한 주 쉬고 한 주 읽고 한 주 쉬고 그다음에 5주는 또 연휴 계속 5주 쉬고 그런 식으로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삼아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 1차문을 읽어서 자기가 이걸 읽어서 읽은 만큼 자기가 이제 뭔가를 얻어내면 그걸로 되죠. 그렇게 해서 읽었으면 뭐 누가 더 잘 읽었네, 누가 더 못 읽었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판단하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읽었네, 못 읽었네. 근데 좀 더 잘 읽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잘 읽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해설서를 이제 참조해서 읽겠죠. 이거는 영어로 된 아주 얇은 해설서입니다. 헤겔스 피노미놀로지 오브 피노미놀로지 오브 스피리트라서 헤겔 정신현상학 루트리지 출판사에서 나온 해설서입니다. 이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설해 놓은 이걸 읽고 나면 근데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문헌이라고 그러죠. 2차 문헌. 이걸 이제 2차 문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헤겔 정신현상학에 관한 해설서. 이걸 읽어도 좋고, 이런 걸 우선 읽고, 또는 이 해설서가 너무 얇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두꺼운 걸 읽으셔도 돼요. 이게 두꺼운. 이게 2권짜리인데 한 권 더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게. 2권 다 갖고 이게 좀 너무 무거워서 한 권만 가져왔는데. 이거는 정신현상학보다 더 두껍죠? 그쵸? 책이. 정신현상학. 이거 한 권인데, 이게 해설서가 더 두꺼워요. 해설서가 더 두꺼워. 이게 한 권 더 있으니까 한 4배쯤 됩니다. 여기 2권이 더 두꺼워요. 이게 지금 1권만 가져왔는데. 독일어로 돼 있는 해설서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아마 이것만 거의 평생 썼을 거예요. 2권 정신현상 연구만. 스테커라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저도 이 해설서는 아직 다 안 읽어봤습니다. 1권에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서를 읽어도 되고, 그럼 이건 2차 문헌이라고 그러는 거죠. 2차 문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으면 2차 문헌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설서라고 하는데 해설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이제 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해명해서 해명하고 설명한다 그 말이죠. 해설서. 해명하고 설명한다. 해설서. 근데 이제 이걸 읽은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저자가 쓴 해설서를 읽은 다음에 그 해설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2차문을 읽는 이유가 1차문을 읽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설서를 바탕으로 해서 1차문을 다시 읽어 들어가면 결국 1차문을 읽을 때 2차문의 저자의 눈을 통해서 이걸 읽는 셈이죠. 내 눈을 가지고 읽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아직 1차문을 읽을 만큼 내 눈이 이게 밝게 이게 떠 있지 않으니까, 명철하지 않으니까 2차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읽죠. 그러면 이제 이 해설서도 여러 권 읽다 보면은 여러 명의 그 눈을 통해서 1차문을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쯤 되면 글쎄요, 제가 뭐 날마다 읽었던 건 아닌데 제 경험으로는 한 15년 정도 읽으면 이게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나도 해설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탁 써요.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입장을 해갖고 조사를 해보면 누가 다 써놨어. 그런 때가 와요. 15년 정도 읽으면. 그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정신현상학을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막 꽂혀가지고 정신현상 내 해설서에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설사 없애버리리라 라는 건 야욕이고 그 중에 하나를 좀 끼워 넣어보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태제를 내가 이 정신현상을 읽는 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해서 막 그것에 따라서 일단 관점을 정립하는 걸 해가지고 이런 관점 아마 없을 거야. 굉장히 이건 독창적이지 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꼭 그렇게 이제 이게 번뜩거리는 순간이 있을 때 꼭 좌절의 순간이 금방 오죠. 우연히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남이 다 해놓은 얘기예요. 내가 좀 일찍 태어날 걸, 아니면 헤겔보다 먼저 태어날 걸, 막 이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설서를 많이 읽고 또 1차문은 읽어서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생기면 검증해보고 또 읽고 검증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독일어로 읽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본을 갖다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현상 그럼 번역본이 뭐가 좋으냐, 뭐 어쩌냐, 영역본이 뭐가 좋으네, 이력본이 뭐가 좋으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완전한 번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랭귀지 출발점 있잖아요. 그 원천이 되는 언어하고 그 옮겨진 언어 타겟 랭귀지가 있을 때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언어에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완전하게 다 옮겨질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뭐 흔히 아주 흔하게 예를 들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줄여갖고 줄여 이런 걸 어떻게 옮기겠어요 영어로? 슬로우리? 영어 생각도 안 나요. 대충 받고 뭐 이렇게 우리말로도 다른 말로 대체 불가능한 언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넘어갈 때 그것이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번역이 잘 명백하게 문법적으로 오류인 것 말고는 이 번역어가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해겔 철학은 서양어지 않습니까? 서양어고 독일어는 이제 인도 유로보족에 속하는 거니까 인도 유로보에 속하는 언어를 이 동아시아 언어,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국어, 이제 동아시아 언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옮길 때 생겨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손오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